아니, 한국 사람이라는데 왜 체포하는 거죠? 한국 여권을 보여줬는데도 공항에서 경찰들에게 체포당한 여성이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여성은 한국 여권 때문에 체포를 당해 곤욕을 치른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나입니다.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집은 도시 외곽의 게르촌에 있었어요. 전통 가옥인 게르가 아닌 작은 벽돌집이었지만 사람들은 그 일대를 모두 게르촌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옷을 파시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덕분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었죠. 제 어린 시절의 가장 선명한 기억은 엄마의 따뜻한 손이에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엄마의 손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오실 때면 엄마의 손에는 항상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죠. 달콤한 과자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알록달록한 색연필, 그리고 가끔은 동화책까지요. 엄마는 제 손에 이런 것들을 건네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꿈이란다.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꿈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 제가 6살이 된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엄마는 그만 지독한 감기에 걸리셨고 그것이 폐렴으로 악화되었어요. 울란바토르의 병원은 시설이 열악했고 필요한 약도 부족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조용히 우리 곁을 떠나셨어요. 엄마의 장례식 날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선물해 주신 스케치북을 꺼내들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어설픈 어린아이의 그림이었지만 그 순간 저는 그림을 통해 엄마와 대화할 수 있다고 느꼈죠.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어요. 아빠는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마시던 술이 점점 일상이 되었고 결국 직장도 잃게 되었어요.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저는 학교가 끝나면 거리에 나가 관광객들에게 그림을 그려주며 작은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제 그림 실력이 남달랐는지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에게 초상화를 부탁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저는 식료품을 사고 집세를 내는데 보탬이 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술도 모자라 도박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죠. 이제 아빠는 제가 어렵게 번 돈마저 가져가 도박장으로 향했어요. 15살이 되던 해 겨울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빠는 우리 집까지 담보로 잡혀 도박을 했고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해 집을 비워야 했어요. 눈보라가 휘몰아치던 날 저는 옷과 스케치북, 그리고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는 가방과 함께 할머니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빠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것이 아빠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란바토르 도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은퇴한 교사였던 할머니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꾸려나가고 계셨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손녀를 떠맡게 되어 부담이 컸을 텐데도 할머니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할머니는 제 그림 재능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친구들이 방문할 때면 자랑스럽게 제 스케치북을 보여주셨고 가끔은 필요한 미술 재료를 사주시기도 했어요. 비록 고급 재료는 아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죠. 저는 학교에서도 미술 시간마다 선생님의 칭찬을 받았고 17살 때는 몽골 전국 학생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미술이 단순한 취미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몽골에서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특히 경제적 기반도 없는 데다 정식으로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한 저 같은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죠.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불안하게 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취직해서 돈을 벌게요. 할머니 병원비도 벌고 나중에 대학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울란바토르의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아보았어요. 카페에서 서빙도 하고 호텔에서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너무 적었고 할머니의 약값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월급은 몽골의 5배 이상이었고 숙식이 제공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어요. 단지 K-드라마와 K-팝을 통해 접한 화려한 이미지만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일한다면 할머니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있고 나중에는 미술 공부를 위한 돈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으로 제 의견에 반대하셨어요. 할머니의 걱정은 당연했습니다. 저도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몽골에서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너무 제한적이었고 결국 할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엄청난 규모의 현대적인 건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들. 모든 것이 새롭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포함한 여러 외국인 노동자들을 픽업한 담당자는 우리를 버스에 태워 경기도의 한 침구류 봉제 공장으로 데려갔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혼잡하고 때로는 지저분한 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봉제 공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공장 옆에 있는 기숙사는 작은 방 여러 개가 있는 2층 건물이었어요.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카밀라와 방을 함께 쓰게 되었습니다. 카밀라는 저보다 몇 살 많았고 이미 한국에서 1년 정도 일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힘들어. 언어도 모르고 음식도 맞지 않고 사람들도 낯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 넌 분명 잘할 거야. 카밀라의 격려에 고마웠지만 첫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할머니가 그리웠고 몽골에 익숙한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은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공장에서의 첫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봉제 공장은 시끄럽고 분주했어요. 수십 대의 미싱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빠른 손놀림으로 이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간단한 보조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실을 정리하고 완성된 침구의 실밥을 정리하는 등의 일이었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시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어요. 공장 책임자인 김 부장님은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바쁜 작업 환경 탓에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시를 잘못 이해해 실수를 했고 그럴 때마다 다른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하다 보니 다리는 퉁퉁 부었고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상처투성이었어요. 밤에는 너무 지쳐서 할머니에게 전화하는 것조차 힘들었죠. 그래도 2주에 한 번은 꼭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한국에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였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도전이었죠.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도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도 심지어 버스를 타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돼야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카밀라의 도움으로 근처 다문화센터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어 교실을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부터 배웠죠. 발음이 어려웠지만 선생님은 인내심을 갖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공장에서도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덕분에 일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특히 김 부장님과의 대화가 수월해지자 그는 저에게 미싱 작업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루나 씨, 손재주가 좋네요. 이렇게 빨리 배우는 외국인 노동자는 처음 봐요. 김 부장님의 칭찬에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미싱 작업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졌어요. 사실 미싱으로 선을 따라 정확하게 박음질하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비슷한 면이 있었고 정밀함과 집중력이 필요했죠.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모아둔 월급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했어요. 그 전까지는 오래된 피처폰을 사용했는데 스마트폰이 있으면 온라인 한국어 학습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스마트폰으로 할머니와 영상통화도 할 수 있었어요.
첫 영상통화에서 할머니의 얼굴을 보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6개월 만에 본 할머니는 훨씬 더 노쇠해 보였어요. 머리카락은 더 하얗게 변했고 얼굴에는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를 걱정하고 계셨죠. 루나, 내가 많이 야위었구나. 제대로 먹고 있니? 할머니의 첫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몽골을 떠난 후 저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의 육체 노동과 스트레스로 살이 많이 빠졌고 피부도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오히려 할머니가 너무 마르셨네요. 제가 보낸 돈으로 영양제도 사드시고 고기도 자주 드세요. 그 말을 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할머니의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충분한 돈을 모아 할머니를 제대로 돌봐드리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공장 사장님의 딸 혜진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혜진은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었어요. 그녀는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고 했죠. 마침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항상 그랬듯이 식당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의 풍경, 할머니의 얼굴, 그리고 가끔은 한국의 거리 풍경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죠. 그때 혜진이 제 옆에 다가와 앉았어요. 혹시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인이 저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특히 또래의 여자와 대화를 한다는 건 더욱 그랬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스케치북을 넘겨주었습니다. 혜진은 한 장 한 장 정성껏 제 그림을 살펴보았고 그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걸 보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특히 이 인물아. 감정이 생생하게 전달돼요. 미술을 전공하셨나봐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로 그려요. 그렇게 혜진과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서툰 한국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혜진은 서울의 한 미술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은 가끔 공장에 들러 저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제게 한국의 미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몽골의 전통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제 한국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무엇보다 혜진과의 대화는 제가 잊고 있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루나 씨, 우리 학교에서 곧 전시회가 열려요.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을 주제로 하는데 루나 씨의 작품을 몇 점 출품해보는 건 어떨까요? 혜진의 제안에 저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제 그림이 전시회에 나갈 만큼 가치가 있을까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혜진은 제 재능을 진심으로 믿어주었고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퇴근 후 매일 밤 그림을 그렸어요. 주변의 작은 시장, 한강공원, 복잡한 지하철역. 제가 본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작품은 몽골 게르촌과 한국 아파트 단지가 겹쳐지는 구성으로 그렸어요. 두 문화의 교차점을 표현한 작품이었죠. 전시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혜진의 대학교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제 작품 5점이 벽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는 미술계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중 한 갤러리 관계자가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우리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해보지 않겠어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개인전이라니 너무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도 떠올랐어요. 제 비자는 공장 노동자로 한정되어 있었고 예술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것은 불법이었죠. 죄송하지만 저는 외국인 노동자라서 비자 문제가 있어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인 비자라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재능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갤러리 관계자의 소개로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났고 예술인 비자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죠. 과정은 복잡했지만 작품 포트폴리오, 전시 경력, 그리고 전문가의 추천서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루나 씨, 당분간은 공장에서 계속 일하면서
포트폴리오를 더 보강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규모 전시회라도 더 참여해 보세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그림을 그렸고 혜진의 도움으로 지역 예술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할머니에게는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혹시 실패할까봐 기대하시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9개월간의 노력 끝에 저는 마침내 예술인 비자로 체류 자격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2주 후 기적같이 승인 통지서를 받았어요. 할머니, 제가 이제 화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예술인 비자를 받았어요. 영상통화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할머니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곧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루나, 내가 늘 특별했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내 엄마도 하늘에서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에게 버림받은 후 그토록 힘든 노동자의 삶을 살았던 제가 이제 진정한 제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첫 개인전은 서울의 작은 갤러리에서 열렸어요. 두 개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몽골과 한국 사이에서 느낀 정체성의 혼란과 화합을 표현한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개막일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놀랍게도 몇 작품은 판매되기까지 했어요. 첫 작품 판매 수익으로 저는 드디어 할머니를 한국으로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3년 만에 만난 할머니는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생기 넘쳤습니다. 루나야, 할머니는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와 함께 갤러리를 방문했을 때 제 작품 앞에 서 계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 고인 자랑스러움의 눈물이 저에게는 최고의 보상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한국 방문 동안 우리는 서울의 여러 곳을 관광했어요. 경복궁, 남산타워, 인사동. 할머니는 한국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셨고 저는 할머니의 행복한 모습에 더없이 기뻤습니다. 할머니의 방문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작품 활동을 이어갔어요. 몽골과 한국을 오가며 전시회를 열었고 점차 저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간의 예술인 비자 생활 후 저는 한국 영주권을 신청했어요. 과정은 복잡했지만 제 작품 활동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언어 능력이 인정받아 마침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전시 기회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일본의 한 갤러리에서 초청을 받아 도쿄에서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전시회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였어요. 일본의 유명한 아시아 크로스로드 갤러리에서 제 작품을 전시하게 된 것은 아시아 미술계에서 인정받는 첫걸음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전시회 준비는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고 일본 측과의 모든 소통은 원활했습니다. 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없었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일본 특유의 정돈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안내 표지판을 따라 입국 심사대로 향했죠. 앞에 줄 선 사람들은 대부분 빠르게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되어 여권과 비자, 그리고 한국 영주권 카드를 제출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무표정한 얼굴로 제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는 제 한국 영주권 카드를 들어 올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몽골인이죠? 그가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몽골 출신이지만 현재는 한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을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심사관은 제 대답을 듣더니 동료를 불렀어요. 그들은 일본어로 뭔가 대화를 나누었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심사관이 별도의 구역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줄을 서 있던 다른 여행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저는 조용히 지시를 따라 별도의 심사실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일반 입국 심사대와 달리 형광등 아래 테이블과 의자 몇 개만 있는 삭막한 공간이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심사관은 차갑게 나가버렸어요. 저는 텅 빈 심사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죠. 10분? 아니면 30분? 시계를 볼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공항의 심사실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전시회 담당자가 지금쯤 저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2명의 심사관이 들어왔어요. 한 명은 이전에 봤던 심사관이었고 다른 한 명은 더 나이든 사람으로 상급자처럼 보였습니다. 나이든 심사관이 자신을 오카다라고 소개하며 영어로 말했어요. 루나 바트바야르 씨, 몽골 국적자가 맞습니까? 그의 질문에 저는 몽골 국적자가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몽골 국적자가 어떻게 한국 영주권 카드를 취득했는지를 다시 질문했으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7년 전 한국에 노동자로 갔다가 나중에 예술인 비자로 전환했고 3년 전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몽골인이 한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 영주권이 진짜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영주권이 위조됐다고 의심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히 저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는데 이런 의심을 받는다는 것이 황당했죠. 이 영주권은 100% 진짜입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받았어요. 확인하시려면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카다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른 심사관에게 뭔가를 지시했습니다. 그 심사관은 방을 나갔고 저는 다시 그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그는 저에게 일본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크로스로드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기 위해 왔으며 가방에서 갤러리 측의 공식 초청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오카다는 초청장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죠. 확인을 위해서 갤러리 측 담당자의 연락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담당자인 다나카 큐레이터의 연락처를 보여주었어요. 오카다는 그 번호를 메모하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짐은 어디 있습니까? 검사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 여행 가방을 가리켰고 오카다는 다른 직원을 불러 가방을 검사하도록 지시했어요. 그들은 제 가방을 열어 모든 내용물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부터 화장품, 작품,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세세히 살펴보았어요. 특히 제 작품 포트폴리오에 많은 관심을 보였죠. 오카다는 페이지를 넘기며 제 작품을 살펴보았고 순간 그의 눈에 작은 변화가 보였어요. 예술작품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의 의심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작품들이 모두 당신이 그린 겁니까? 오카다가 물었어요. 저는 전부 제 작품이며 포트폴리오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울에서 열린 전시회 사진과 리뷰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오카다는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살펴보았고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전시회 사진에서 제가 작품 옆에 서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그때 처음에 나갔던 심사관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오카다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어요. 오카다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다시 지었습니다. 바트바야르 씨,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영주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공포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제 영주권은 완전히 합법적이에요. 한국에서 모든 절차를 제대로 밟았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카다는 계속 고개를 저으면서 자신들은 사실만을 말하고 있으며 저의 영주권 정보가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이름을 잘못 전달했나? 아니면 시스템 오류? 아니면 정말 내 영주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름을 정확히 어떻게 확인했는지, 혹시 영문 표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저는 모든 잘못될 가능성을 생각하며 재차 물었어요. 오카다는 메모를 보여주었고 거기에는 제 이름이 루나 바트바야르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공식 영문 표기는 루나 바트바야르가 아닌 루나 바트바야르 킴이었어요. 한국에서 개명을 하면서 킴을 추가했기 때문이죠. 제 정확한 영문 이름은 루나 바트바야르 킴입니다. 제 영주권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저는 영주권 카드를 다시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카다는 영주권 카드를 들여다보더니 다른 심사관에게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심사관은 다시 밖으로 나갔고 아마도 정확한 이름으로 다시 확인하러 간 것 같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난 후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부딪힌 적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제 초조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갤러리 측에서는 분명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약속 시간을 한참 넘겼으니까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다나카 큐레이터에게서 온 5통의 부재중 전화와 여러 개의 메시지가 있었죠. 혹시 큐레이터에게 상황을 알려도 될까요? 지금 매우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오카다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짧게 통화하세요. 스피커폰으로 해주시고 일본어나 영어로 대화해주세요. 전화를 걸자마자 다나카 큐레이터는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냐는 말과 함께 오프닝 준비가 끝났는데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는 다나카의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함께 초조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입국 심사에서 한국 영주권을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다나카 큐레이터는 갤러리 디렉터가 일본 이민국에 친분이 있으니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나카 큐레이터로부터 디렉터가 지인에게 연락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심사관이 돌아왔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죠. 그는 갤러리 측에서 연락이 왔지만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해야 하며 저의 영주권 정보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일본 큐레이터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었죠.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도 될까요? 오카다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 도쿄 주재 한국 영사관 비상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24시간 긴급 영사 서비스가 있었어요. 전화를 걸자 한국어로 응대하는 직원과 연결되었죠.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한국 영주권자인데 일본 입국 심사에서 영주권의 진위 여부로 문제가 생겼다고 설명했어요. 영사관 직원은 저의 정보를 꼼꼼히 물어본 후 바로 확인해보겠다고 했죠. 그리고 30분 내에 공항으로 직원을 보내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오카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한국 영사관이 직접 개입한다는 사실이 그를 긴장시킨 것 같았죠. 약 40분 후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정훈 영사라고 소개했어요. 박 영사는 먼저 저에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 뒤 오카다에게 공식적인 어조로 제가 대한민국 영주권자가 맞으며 영사관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영사는 오카다에게 공식 서류를 보여주었고 일본어로도 설명을 덧붙였어요. 오카다의 표정이 점점 누그러졌죠. 이 건에 대해 양국 사이에 불필요한 외교적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박 영사의 말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오카다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확인 절차에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했습니다. 박 영사의 개입으로 상황은 급속도로 해결되었어요. 불과 10분 만에 저의 여권에 입국 스탬프가 찍혔고 입국 카드도 받았죠. 박 영사는 친절하게 갤러리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영사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공항을 나서자 다나카 큐레이터가 초조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나카 큐레이터는 도울 수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영사관 덕분에 무사히 해결되었다고 설명하며 박 영사를 소개했죠. 갤러리로 가는 차 안에서 박 영사는 공항에서 있었던 일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 위조된 한국 영주권으로 일본에 입국하려는 시도가 있어 일본 입국 심사가 특히 엄격해진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박 영사는 앞으로 해외여행 시에는 영사관 긴급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다니라고 조언했습니다. 한국 영주권자로서 영사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갤러리에 도착했을 때 오프닝 행사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다나카 큐레이터는 서둘러 저를 안내했고 저는 박 영사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전시회에 함께해달라고 초대했어요. 박 영사는 미소를 지으며 수락했죠. 전시장으로 들어서자 많은 관람객들이 반겨주었습니다.
다나카 큐레이터가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준 모양이었어요. 오프닝 스피치에서 저는 국경과 정체성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게 보호해주는지도 깨달았으며 박 영사님과 한국 영사관이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어요. 관객들 사이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고 박 영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행히 전시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어요. 여러 일본 미술 평론가들이 저의 작품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다는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제 이야기 마칠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장 노동자로 한국에 왔다가 예술가의 삶과 영주권까지 얻게 된 루나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의 여권 파워가 높아지면서 여권 위조가 늘어난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혹시 공항에서 한국의 여권 파워를 직접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